선을 넘는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순간의 우월감을 즐기며 무례를 저지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멘탈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사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은 침해를 받게 됩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제압하지 못하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고 나의 존엄이 깎여나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선을 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과 내 가치를 어떻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을 지켜내는 방패이자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이 공통점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상황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며 결국 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이들은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만만하다 싶은 사람을 찾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건드립니다. 그 결과 무례함은 반복되고 당하는 사람은 점점 더 침묵 속으로 몰려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무례함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철저히 그들의 문제입니다. 열등감, 불안, 그리고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비뚤어진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결코 내 가치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모자라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건가?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자존감은 무너지고 결국 무례한 사람은 더 대담해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처음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한 발짝 떨어져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무례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의도에서 나온 행동인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몰라서 넘는 사람과 알면서도 넘는 사람은 대응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지형, 즉 선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타인의 불편을 상상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경계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농담이라 생각하고 내뱉은 말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을 그냥 넘기면 그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예민하다, 소심하다라고 잘못 규정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무지형에게 필요한 대응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놀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헉! 하고 놀라는 반응,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내 행동은 지금 선을 넘었다. 나는 불쾌하다. 이 메시지를 상대가 즉각적으로 인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점은 욕설이나 과도한 비난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은 오히려 빌미를 제공하고 대립을 키우는 부작용을 만듭니다. 핵심은 차갑지만 분명한 알람, 바로 놀람 그 자체입니다. 이 방식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노골적으로 선을 넘는 이들을 마주했을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괜찮다라고 착각하거나 상대를 더 깊이 파고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이 다 들리도록 뭐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분명히 놀람과 불편을 표현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대는 즉시 자신의 행동이 들켰음을 인식하고 그 자리를 쉽게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무지형의 무례는 그 자체로 불편하지만 다행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한번 분명히 선을 제시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애써 웃으며 넘기지 말고 침묵으로 견디지 말고 지금 그건 불편합니다. 저는 그 행동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당장의 놀람과 불편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몰라서 넘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면 그 무례는 더 큰 무례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분명한 반응은 그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나의 멘탈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무지로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애써 웃음이 아니라 차갑고 분명한 놀람으로 대응하라는 것을.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무지 때문에 선을 넘는 사람은 차라리 낫습니다. 한번 경계를 알려주면 그제서야 깨닫고 조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상황을 보고 관계의 힘을 따져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만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갑질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심지어 예의 바르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약자라고 판단되는 순간 돌변합니다. 식당 종업원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혹은 계약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서, 그때야말로 그들은 서슴없이 무례를 드러내고 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이 갑질형 인간에게는 절대로 친절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웃어주거나 억지로 상냥하게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오히려 확신합니다. 역시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상대다. 친절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례한 사람의 착각을 강화하는 독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원칙은 명확합니다. 내용은 예의 있게, 그러나 어투는 건조하고 차갑게. 말의 형식은 최대한 간결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성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즉, 차갑고 단호한 대응은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갑질형 인간은 상대가 모호하게 반응하면 곧바로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착각하고 선을 더욱더 침범합니다. 따라서 단호하고 구체적으로 불편함을 바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건 저에게 불편한 행동입니다. 저는 그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라 나를 하나의 목적적 존재로 인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공개된 자리에서 드러내기입니다. 갑질형은 대체로 은밀한 상황, 혹은 자신이 더 강자라고 생각되는 순간을 노립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을 공개된 자리에서 차분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위축됩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모임에서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작게 웅얼거리며 넘어가지 말고 주변에 들리도록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저는 방금 말씀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공개적 장면에서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갑질은 더 이상 힘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남이 지켜보지 않을 때 비로소 본색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본색이 드러난 순간을 주변에 알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유머로 넘기지 말고 단호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상황을 가볍게 농담으로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곧 괜찮다는 신호가 됩니다. 갑질형은 그 순간을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더 심하게 행동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폭발 역시 금물입니다.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그들은 오히려 예민한 사람, 통제 못하는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오직 냉정함과 단호함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반복될 경우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제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고칠 수 없는 습관입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소모적인 에너지를 쓰지 말고 과감히 거리를 두고 단절해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를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더 이상 머무르지 말라. 그것은 내 가치를 배신하는 것이다. 관계 정리는 차갑고 냉혹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지켜내는 가장 따뜻한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갑질형 인간에게 웃음과 친절은 약점입니다. 유머는 허락으로,
분노는 빌미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에게 통하는 것은 오직 단호한 냉정함, 명확한 경계, 그리고 필요할 경우 과감한 단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기억하십시오. 친절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애매하게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알면서 선을 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멘탈을 끝까지 지켜내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는 것이 성숙이고 화를 드러내는 건 미성숙이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무례한 사람 앞에서 끝없이 참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방치하는 것이고 상대가 더 깊이 선을 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화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분노는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책임 있게 표현해야 하는 힘입니다. 책임 있는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공개된 자리에서 당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은 저를 모욕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불쾌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짧은 대응 안에는 3가지 힘이 담겨 있습니다.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로 인한 내 감정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요구를 분명히 밝히는 것. 이 3단계를 거치면 분노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정당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 3단계 대화법입니다. 첫째, 상대의 발언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지금 제 외모가 이상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와 같이 말이지요. 둘째,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저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셋째, 앞으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요구합니다. 앞으로는 제 외모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품위를 유지하고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화의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짜고 들어옵니다. 농담이라며 비꼬고 분위기를 장악하려 하지요. 그때 그대로 대응하면 우리는 방어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질문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의도로 하신 건가요? 라는 한마디가 상황을 바꿉니다. 상대는 스스로 설명해야 하고 그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소크라테스가 늘 대화를 주도한 방법도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대화의 힘은 묻는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책임 있는 분노와 프레임 전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고 내 멘탈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무례에 맞서 싸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스스로의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분노를 통제하면서도 필요한 순간 분명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품위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의 무례를 차단하는 최선의 대응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화를 삼키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 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불쾌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짧은 문장은 당신의 존엄을 지켜내는 방패가 되고 무례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만만하지 않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의도로 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은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칼날이 됩니다. 화를 억누르지 말고 책임 있게 다루십시오. 그것이 선을 넘는 사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멘탈을 끝까지 지켜내는 길입니다. 우리가 선을 넘는 사람에게 휘둘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내 안에서 흔들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단단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무례한 말 한마디에도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언행이 내 멘탈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틈이 문제인 것입니다. 니체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만이 다른 이의 존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힘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는 얼마든지 그 틈을 파고들어 나를 흔듭니다. 반대로 내 가치가 단단히 세워져 있으면 그들의 무례함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착하게 행동하면, 참아내면 언젠가 상대도 나를 존중할 것이라 믿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착한 태도는 존중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오래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오히려 상대에게도 명확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 사람은 쉽게 넘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우선 언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가 내 자존감을 세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보며 나도 모르게 피곤해 보인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이 단순한 자기 암시는 무례한 사람들의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칸트는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결코 수단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즉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기 위한 도구로 살지 않고 내 삶의 주체로 선다는 것, 그것이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의 갑질을 받아내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은 오직 나의 목적을 위해 쓰여야 하고 내 가치는 내 안에서부터 스스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기 존중은 단순히 마음속 다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이 경계를 넘어올 때 침묵하거나 웃어넘기지 않는 것,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존중의 실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불편함을 무시하면 상대도 나의 불편함을 무시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감정을 존중하면 상대는 그 감정을 함부로 다룰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내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나를 정의하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지지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단절은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내는 가장 따뜻한 자기애의 표현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내 가치를 배신하지 말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존엄입니다. 때로는 이런 자기 존중이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진짜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단단히 세우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상처받을 때가 더 외로운 순간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는 그 순간, 내 안의 힘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례한 사람은 언제나 상대의 약점을 찾습니다. 그 약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가치를 스스로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대처법보다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순간, 선을 넘는 사람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과 마주할 때 우리는 늘 즉각적인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불쾌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무례한 사건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보면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것에 휘둘려 내 하루와 내 삶 전체를 망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내게 일어난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내 해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선 넘는 행동은 내 해석에 따라 모욕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행동 자체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이 관점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한층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나의 인내심을, 나의 자존감을, 나의 경계의식을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들의 무례가 있었기에 내가 더 강하게 나를 지킬 방법을 배웠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고통은 인간을 단련시키는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례한 사람은 내 의지와 멘탈을 단련하는 의도치 않은 훈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례한 사람을 고맙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준 상처와 피해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의 행동을 계기로 내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내 편으로 삼을 뿐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례를 다루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화내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며 소중한 시간을 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니체는 너의 시간을 빼앗는 자를 경계하라. 그것은 곧 너의 삶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시간을 빼앗기는 순간 내 인생의 일부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무례한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는 시간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와 나 자신에게 집중할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내 삶을 지탱하고 내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나를 돌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써야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갑니다. 지금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무례한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작은 흔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을 어떤 의미로 남기느냐입니다. 상처로만 남길 것인지 아니면 성숙의 증거로 남길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삶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례한 사람조차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과정의 일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그 덕에 더 주의 깊게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경험마저도 내 성장의 일부로 삼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무례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삶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 멘탈을 지키는 힘은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자기 존중, 책임 있는 분노, 명확한 경계, 그리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지혜. 이것이 내 멘탈을 끝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며 멘탈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단호히 선을 긋고 내 존엄을 지켜낼 것인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적이나 통쾌하게 눌러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응원은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단단한 평정심이 깃들고 무례한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존엄과 당당함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